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해온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사임하고 텍사스주 연방하원 의원인 존 래트클리프가 후임자가 될 예정입니다. 지명자에 대해서는 정보 분야 경험이 없다는 것과 지나친 충성파라는 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분적인 핵 파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확인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때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강해집니다. 한일 무역 마찰로 인한 대한항공의 일부 일본행 운항이 취소되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주말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볼티모어 유색인종 정치인과 볼티모어 시 자체에 대한 비난이 쥐가 우글거린다, 인페스트 등의 단어로 반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으면 이번 이슈가 직접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정치 전문가도 있습니다. 볼티모어 선은 차라리 몇 마리의 쥐들과 사는 게 인간 이하인 인간과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흑인 민권 운동가를 백인을 미워하는 사기꾼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미국이 브라운색이 돼간다고 말한 애리조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리타 카운티 마늘 축제장에서 6살 소년을 포함한 3명을 살해한 19살의 용의자도 숨졌습니다. 미국이 이미 경기 불황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르고 아직 아니라면 5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바베큐 식당 종업원들이 여러 이유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LA타임스 칼럼니스트가 긴 길이의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걱정을 버려야 할 때라는 부분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으로 볼 때는 인종차별적인 대통령의 트윗. 그리고 코리아타운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시간을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타운 식당, 특히 바베큐 식당의 종업원들이 돈을 조금밖에 못 받고 어떤 때는 임금 그 착취까지 당하고 하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 대만계 칼럼니스트, 젊은 칼럼니스트의 글이에요. 본인도 축하할 일이 있으면 늘 LA 코리아타운 육가에 와서 바베큐를 먹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긴 길이의 칼럼인데 이게 이제 그 업주들이 악덕 업주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민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식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까지도 좀 제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도에 그 연방 하원 의원, 그러니까 2선 의원밖에 안 돼요. 존 래트클리프라는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트 네임과 같네요. 텍사스가 지역구인 이 의원을 만났습니다. 7월 19일이었으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청문회 하기 며칠 전이었었죠. 24일에 청문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9일 뒤인 일요일에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대통령이 그 사직서를 받아서 그동안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참 수고했는데 이제 뭐 대행체제로 가면서 인준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존 래트클리프 연방 하원 의원이 나는 그를 지명을 해서 국가정보국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한 그 정보국장 지명자인 연방 하원 2선입니다. 의원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파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중진 의원도 대통령에게 조용히 이거 너무 국가정보국장이 당파적이 되면은 미국에 나쁩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향이 쭉 그 드러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주 쭉 그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 지명자가 며칠 뒤에 로버트 멀러 청문회에서 굉장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비난을 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법 아래에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 존 래드클리프 그 지명자는 원래 이제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했었거든요. 검사할 때 내가 하루에 불법 체류자를 300명을 기소한 적이 있어. 뭐 체포라고 했던가요? 기소라고 했던가요? 검사인데 기소겠죠. 그런데 하루에 300명을 기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불법 체류자 하루에 300명을 힘들게 했어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런 것이야 뭐 그 이슈에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공화당의 그 중진 의원들조차 국가정보국장에 이 사람을 두면은 참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보 분야에 경험이 없어요.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겨우 이제 몇 년 연방 하원에서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댄 코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상원과 하원 의원을 24년이나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북한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북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번번이 의견이 달랐거든요.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아이시스 이제 이 세상에서 다 물러갔어 100%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잠잠하지만 다시 그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대통령이 그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죠. 본인이 그 어디 가서 뭐 콜로라도에서 뭔가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할지도 몰라라고 그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그래?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스페셜한데? 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국가정보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정보국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많이 그동안 건드렸었죠. 결국은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인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리처드 벌 상원 정보위원회의 이제 그 베테랑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보 경험이 없어서 도저히 이 지명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 순간에 왜 중요하냐면 존 볼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의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직전에 몽골로 쫓겨갔잖아요. 그랬을 정도고 그리고 지금 그 존 볼튼과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같은 시각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가 그 CIA 국장이었을 때 뭐 정권 교체해야지 된다고 하고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 쓰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뜻이 본인의 뜻입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정보국장이 나가버렸으니까요. 미국에서 정보국은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 정보기구 한 뭐 17개 정도를 이제 총괄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 국장조차도 이제 대통령에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올소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말에 뉴스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북한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번을 발사를 하고 나서도 뭐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팍스와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한국이 그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던 일본이 들어가 있던 주한 미군도 한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하고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핵무기를 실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됐지. 그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마도하지 않는다. 이 북한이 2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No, not at all. 이런 표현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정말 우리는 관계가 좋고 미국에 경고한 것 아니잖아.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시점에 이제는 정보국장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NPR 방송이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실무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남한에서 뭐 식량 지원해준다는 것도 안 받고 있고 하는데도 미국이 계속 그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진전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정은이 협상 파트너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나빠요. 본인도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또 공개적으로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정말 그 동결 대 동결로 한다던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던가 터놓고 해라.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을 빼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고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 실무팀 접촉도 진전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도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정권자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북한 매체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북한 내부의 시각이 다르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보도가 됐다는 것을 NPR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이 핵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지 되는가? 김정은의 셈법.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기 힘들다. 완전하게는 이런 셈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매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왜 우리가 핵을 포기해야지 되는가? 북한의 이제 매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본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의견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 리 씨라고요. AP통신이 미국 매체 가운데서 세계 매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평양에 들어갔었잖아요. 평양에서 살기도 하고 보도도 하고 했는데 북한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핵무기를 국민들에게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정말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그런 수단이라고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는가? 선언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으로는 핵을 파기할 수 있다. 그 부분적으로 핵을 파기한다는 게 켄 가우스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에 있는 CNA라는 역시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 그때는 항상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잖아요. 그 반대 확인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부분적인 핵 파기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미국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미국이 양보를 해야지 되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부분적인 핵 파기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지만 엘리트들 우리가 왜 핵을 포기해야지 되나? 왜 자본주의자와 협상을 해야지 되지? 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단계별 협상은 지금도 가능하기는
파기는 하지만 완전한 핵 파기는 어렵다라고 보아지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점점 날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그 시각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 북한은 핵을 뭐 완전히 포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실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세현 장관이 지난주에 로스앤젤레스에 왔던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왔다가 한국에 가자마자 한 말이 북한이 제가 노동신문을 금요일 날 읽어드렸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지금 그 미국의 무기도 사들였고 곧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니까 군부에서 호전 세력들을 비난을 했고 그 뒤에는 당국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당국자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겉으로는 뭐 평화에 모인 것처럼 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이고 한국의 그 국가 그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도 그렇게 그 해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딱 가리켜서 북한이 비난을 했다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북한 문제에 아주 그 강하다고 하고 해설을 잘한다고 평판을 받고 있는 정세현 장관조차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문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사실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을 그 뒤로 가리고 협상을 할 때 결국은 끝까지 이 협상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이제 댄 코츠라는 국가정보국장, 북한이 핵을 정말로 그러다가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달리. 그러나 현재의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습 방법 내지는 그 문제 해결 솔루션이다라고 가려면 솔직하게 현상을 얘기를 하고 그 바탕에서 말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하면서 그건 거짓이죠. 그런데 사실은 민족적인 슬픔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지 않고 싶겠어요? 하노이에서 그렇게 뺨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록 중매를 해주고 오지랖 넓은 행동하지 말라고 비난을 해도 또 웃으면서 허허하고 만나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마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때리기는 문재인 대통령만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지 못하고 실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모든 불만까지도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쏟아붓고 하는 여기에 이제 민족적인 약소국의 서름이 또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정말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슬프기까지 한 그런 그 스토리인데요. 한국에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뭐 번역을 한다던가 저도 그 잘못 번역하는 때가 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어떤 땐 급하게 또 혼자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한국의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는 것 가운데 틀린 것도 있더군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마늘 페스티벌이 열렸던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마늘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고 1979년부터 열렸었고요. 이곳에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길로이라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뭐 15명이라고 하더니 또 12명으로 수정이 됐네요. 다쳤습니다. 6살 그 어린이가 뒤에서 총에 맞았고 엄마하고 소년의 할머니도 다쳤는데 지금 그 또 다른 그 용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9살 용의자도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크리스마스 힐 파크이네요.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페스티벌을 하는 장소에 총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도를 들으시면은 뭐 어디를 뭐로 뚫고 뭐 울타리 같은 데를 뭔가 공구로 뚫고 들어갔다 하는 얘기고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요. 뭔가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그 주변 사람에게 했다고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기에 대해서는 enough is enough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카멜라 해리스라든가 기타 등등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점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 꼭 해야지 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들과 그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 신께서 여러분들을 좀 그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의 편을 공격을 한다던가 누구에게 조의를 표한다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랬는데 이제는 충분히 뭐 거의 이제 3년 돼 가면서 3년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이라는 데가 보니까는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몬트레이 카멜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조금 북쪽이 살리나스죠. 살리나스에서 조금 동북쪽이 그 길로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산타클라라 카운티고요. 그리고 주말에 정말 대단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결국은 또 두 사람이 싸우는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왜냐하면 알 샤프튼 목사가 뭐 민권운동가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주말에 계속 트윗을 하고 있는 볼티모어로 가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기꾼이다, 말썽꾼이다, 트러블 메이커다. 특히 백인과 경찰을 미워하는 말썽꾼이고 사기꾼이다. 알 샤프튼이 흑인이잖아요. 볼티모어 인구 50% 이상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볼티모어의 또 그 연방 하원 의원 수십 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커밍스 의원을 비난했는데 역시 그 커밍스 의원도 블랙이고요. 그 이전에 소수인종 그 블랙 여성 의원들에게 너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게다 대고 이번에는 인페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밍스 의원이 대통령과 뭐 그 특별검사의 수사에서부터 특히 그 남부 국경 그 문제 이건 미국이 아니다. 국경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화가 나서 이제 트윗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남부 국경이 지금 얼마나 깨끗한데 모든 일들이 아주 착착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럽긴 뭐가 더러워. 네 지역구나 가서 잘 해봐. 쥐들이 우글거리고 설치류들이 우글거리는 인페스트된 그런 뭐 인페스트 뭐 크라임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요. 그게 이제 볼티모어의 반 정도가 이 그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이거든요.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이것부터 마무리하자면 알 샤프튼이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알 샤프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꾼이다 말썽꾼이다 하면서 트윗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알 샤프튼이 2016년 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했어. 이게 대통령의 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알 샤프튼이 그 MSNBC와 인터뷰에서 그래?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가 끝나고 3주일 뒤에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트러블 메이커 사기꾼을 왜 만나자고 하냐. 이게 지금 대통령과 민권운동 한다는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해야지 될 그런 트윗입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저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그 대통령의 볼티모어가 쥐들이 우글거리고 뭐 커밍스 의원이 뭐 한 일도 없고 니네 지역구나 잘해 이런 말한 것이 계속 지금 흑인 얘기를 겨냥을 하고 흑인 내지는 브라운을 겨냥해서 하니까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그 민주당이죠. 전략가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면은 이것 때문에 질 것이다. This will be why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다른 일들도 더 쇼킹한 일들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55%가 블랙이고 범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좋아지고 있고 또 블랙들이 많은 곳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부자고요. 교육도 뭐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38%인가 그래서 미국 전국 평균이 한 20몇 %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연수입이 평균이 6만 달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 가운데서 연수입 6만 달러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볼티모어가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주말에 대통령이 계속 이런 트윗을 하니까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그 마이크 멀버니와 인터뷰를 하는데 마이크 멀버니가 이건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니다. 내가 6년 동안 의회에 있어 봤는데 미국에서 볼티모어처럼 빈곤한 곳 그런 곳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빈곤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데다 써야지 왜 그렇게 특별검사 수사에 집중하냐. 그렇게 된다면 뭐 유권자들이 벌써 해고했었을 거야. 대통령이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올 만하지. 이게 무슨 인종차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이크 멀버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오지구의 의원이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중간 인컴은 $10,000밖에 안 돼요. 볼티모어는 $60,000입니다. 커밍스의 7지구는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또 뭐 존스 홉킨스 병원도 거기에 있고 가장 또 어찌 보면은 그 안전한 도시도 컬럼비아가 또 이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팍스의 그 진행자인 그 크리스 월러스가 이거는 인종과 관련이 있는 거다. 대통령의 패턴을 보자. 취임하기 전에 존 루이스라는 블랙 그 의원에게 뭐 범죄 infested, crime infested 이런 표현을 했고 얼마 전에 사인방에게도 역시 범죄 infested 된 그런 곳에 가서 해라 했고 이번에 이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에게 쥐와 설치류가 우글거리는 아무도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지역구 니네 지역구나 잘해. 뭐 막 야생동물 인간 이하에 어느 인간이 거기에 살고 싶겠어.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 크리스 월러스가 얘기하기를 항상 대통령이 공격을 할 때는 people of color 유색 인종에게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대행이 크리스 월러스에게 아유 행간을 너무 잃지 마세요 하니까 크리스 월러스가 이게 무슨 행간? 내가 지금 행간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행을 I'm reading the lin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 이슈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대부분 그 묵묵부답이고 크리스 크리스티 정도 뉴저지의 주지사였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일자리도 얻지 못했던 사람 정도만 bad idea 이 정도 얘기를 한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이 볼티모어 선의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 선의 그 사설이 블랙 지역구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정치인을 묶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편견적이고 가장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도의 어떤 한 도시를 꼭 집어서 그 도시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아무도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도시 그 지역구의 의원을 막 비난하는 그런 트윗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볼티모어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볼티모어 시장도 했고 나중에 더 큰 정치인도 했고 뭐 또 다른 낸시 펠로시가 막내인데 그 카톨릭이라서 자녀가 많아요. 그 집이 7명인가 하는데 막내인데 또 다른 그 오빠도 볼티모어 시장도 하고 했는데 여러 의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부 비난하는데 으뜸은 아무튼 볼티모어 선의 사설입니다. 도저히 완전히 못 받아들인다. 이 버나드 잭 영 민주당이고 볼티모어 시장이 얘기한 말을 지적을 했고요. 메릴랜드주의 7지구거든요.
어떤 인간이라도 그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께서 혹시 못 들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볼티모어 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악이라고 하면서 국경은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well run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거짓이다. 너무 불결하고 세장이고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요. 96년부터 하원 의원을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커밍스 의원이 68세고 이 의원이 대통령을 비난을 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흑인 의원을 이 정도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고 그야말로 리딩 앞서가는 그 메디컬 센터잖아요. 여러 좋은 얘기도 하고 이제 볼티모어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만 보면은 늘 팍스 앤 프렌즈가 먼저 비난을 하면 그런다. 미시건도 그랬고 이번에 볼티모어도 팍스 앤 프렌즈 프로그램에서 비난을 하고 나니까 팍스 뉴스 채널이 벨을 올리면 대통령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가락을 셀폰으로 가져가서 액션을 취한다. 볼티모어 선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브루스 커밍스처럼 뒤에 S자가 있거든요. 뭐 스펠은 스펠이라고 하고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앉은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사람, 전쟁 영웅을 조롱하는 사람, 여성의 그 프라이빗한 부분을 잡는 것을 희희낙낙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사업에서는 연쇄 파산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스마트하다고 하는 사람, 푸틴에게 이용당하는 멍청이, 나치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인간, 우리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볼티모어에 쥐 설치류들이 설친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우리는 설치류 몇 마리 있는 이웃에 사는 게 너 같은 인간 한 명과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볼티모어 선의 사설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유색인종을 굉장히 무시하고 전에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드러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애리조나주의 연방은 아니고 주 하원 의원인 여성이에요. 실비아 알렌이라는 의원이 7월 15일에 한 미팅에서 뭐 여러 사람이 그 참여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제임스 존슨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제학 교수가 얘기를 하고 그 교수가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의원이 말하는 게 미국이 브라우닝 오브 아메리카 빠른 시일 안에 남미가 될 것이다. 브라운 색깔의 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히스패닉들이 너무 많이 온다 하고 비난을 하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브라우닝 오브 아메리카가 된 것은 이 제임스 존슨 교수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단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존슨 교수는 브라우닝 오브 아메리카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뜻으로 나이스하게 다양하다. 이게 강하다. 약함이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민을 포용하고 유색인종을 포용해야지 된다 하는 뜻으로 썼는데 이 의원은 반대의 뜻으로 썼다가 뭐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하원 의원은 2년 만에 한 번씩. 텍사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표 받는데 마이너스가 되겠네 하니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항의를 해야지만 됩니다. 네, 일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림을 갖고 살기란 좀 힘들죠. 그러나 이제 자동차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이자율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데 내일과 모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있고 이자율 뭐 한 0.25%포인트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네요. 제가 헤드라인에서 잘못 썼네요. 뉴욕타임즈군요. 요즘에 여러 그 매체에서 지금 미국이 이미 경기 불황에 들어갔다, 들어가나, 들어갈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항상 이제 뭔가가 쫙 올라가면은 내려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지금 미국의 이 경기가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끝나기는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타임즈의 벤 캐스틀맨이 5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언제 내려가나?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떤 힌트를 어느 쪽을 쳐다봐야지 되는가? 보통 한 그 몇 개월 전에는 안다고 하잖아요. 경기 불황이 되면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고 5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기회가 많진 않아서요. 첫 번째, 이번에 경기 불황이 온다고 할 때 실업률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난 50년 사이에 최저지만 문제는 이제 변화라는 거죠. 실업률이 빨리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경기 불황이 이미 왔거나 곧 오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조금만 올라도 중요해서 한 0.3%포인트 정도 하면 경기 불황 위험이다. 0.5% 올라갔다 이미 경기 불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수익률. 내년에 이제 이게 불황이 시작될 것이다. 채권 수익률을 따져보면 그렇게 전문가들이 본다고 하는데 이자율 10년 채권 3개월 채권 그 10년 채권 이자율이 3개월 채권 이자율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는 이제 이것도 경기 불황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이미 투자가들이 경기에 대한 확신 지수 같은 것이 내려가죠. 세 번째는 ISM이라고 해서 제조업 지수인데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해서 매달 조사를 합니다. 이제 구매하는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주요 제조업체에서요. 주문, 인벤토리, 고용, 그 밖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ISM 인덱스가 50 이상이면 성장이고 45 미만이면은 이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구나. 경기 불황 위험이 조금 있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 세계적으로 조금 슬로우하니까요. 세계 경기가 조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무역 마찰 때문에요. 지금도 조금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월 안에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비자의 심리, 컨슈머 센티먼트인데 1년 기준으로 15% 이상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구름 꼈다 보시면 된답니다. 소비자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갑을 안 열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나 아니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하는 소비자의 심리, 소비가 슬로우해지면 경기 불황이 이미 왔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가지 지수는 미래의 소비를 예측하는 거고요. 또 5번째는 그 밖에는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이 워낙에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한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20조 달러가 되니까 2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을 봐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임시 그 고용도 보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만두는가 갈 데가 있으니까 그만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택 신축 허가를 보면 되고 주택 다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 돈 쓸 때 크게 쓰는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그 새로운 판매가 강하면은 이거 괜찮은 건데 자동차 판매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경기 불황도 마찬가지로 이미 왔거나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국에 대해서 그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대한항공이 한국에서 그 일본에 대한 보이콧가 하도 강해지니까 9월 3일부터 부산에서 삿포로 가는 곳, 삿포로래요. 이게 이제 한국말 영어 게다 대고 삿포로는 그 일본 지명이잖아요. 하면은 이렇게 삿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중단했고요. 대신 인천에서는 갑니다. 거기 그렇게 대체를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형 기종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볼 때는 그 전체 관광객의 22%에서 24% 정도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예요. 중국이 가장 많고
그런데 1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도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반일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그 대법원, 제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 정정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또 디스플레이 산업 휴대폰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을 하면서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1인당 배상을 해라. 이 액수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는 그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걸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 있고요. WTO 기타 등등 다 지금 걸려 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면 쉽게 끝나겠지만 미국이 아직까지는 중재한다는 분위기 없어 보이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뭐 하와이에서도 들으시고 애틀란타에서도 들으시고 미국 각 지역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소매업 가운데서는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오늘의 미국에도 식당 광고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회면이죠. 캘리포니아면의 프랭크 쉬용이라는 대만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만계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칼럼니스트가 에세이식으로 코리안 그 바베큐 식당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그 종업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이것이 꼭 오너들만의 잘못인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좀 역부족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특히 노동상담소 키와의 그 여러 가지를 인용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주 어떤 식당에 가면 반찬이 뭐 20몇 개나 나오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바베큐 식당에 가면 어떤 때 간장이 내 옷에 조금 묻어도 그래도 뭐 너무 많은 것 보고 또 먹고 어떤 경우는 손도 대지 않고 반 정도는 반찬 차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찬은 오히려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래도 또 그래야 또 손님들이 가니까 그 여러 가지를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뻔뻔스러운 임금 착취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스트레스 종업원들 많이 받고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UCLA에서 조사를 했더니 임금 식당에서 받는 사람 89%가 뭔가 위반을 당했다. 위반 사항을 해서 매년 LA에서 임금 절도가 착취가 14억 달러인데 라티노의 38%, 외국 태생의 36%가 임금 착취를 경험했고 와이슨 10.3%,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6%만이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보통 이제 고기를 구워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컬럼리스트가 볼 때는 이거 프로페셔널인데 너무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 그리고 또 20몇 개나 나오는 반찬 디쉬는 누가 다 일일이 설거지를 할 것이며 그리고는 또 2시간 손님이 없을 때는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데 버스 타고 45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영어 못하고 또 서류 미비자가 많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불판 닦다가 세제에 산이 강한 것으로 닦다가 시각장애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국 식당에서는 값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코리안 웨이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는 하는데 문제가 또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코리아 타임스도 인용을 했네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났었죠.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착취의 사이클과 또 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렌트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음식값 조금 올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남국수, 시시 필리핀 돼지고기, 코리안 바베큐 이젠 다른 인종들이 많이 와서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식값을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내용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업주들도 고통이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렌트비도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문제예요. 해서 이 칼럼니스트는
어차피 팁도 가장 어찌 보면 필요한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하고 하는 사람들 못 갖는다고 하는데도 나는 음식을 먹고 30% 팁을 놨다. 공감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